출세가 보장된 성씨, 그 이름이 나를 무겁게 했다. 고려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압감을 표현한 한 문장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고려인들의 인구 비율은 소수점 한자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의 발전을 도모했고 지금은 핵심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나라를 움직이는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 나가면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하죠. 저는 카자흐스탄의 수도 누르술탄에서 태어나고 자란 바겔리나라고 합니다. 나이는 34, 현재는 국제 NGO에서 중앙아시아 경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제가 성공할 운명이었다고 말하죠. 이유는 제가 가진 박씨라는 성씨 때문이에요. 제가 자부심 있게 제 이름을 소개했던 것처럼 저는 이렇게 공식 석상이 아니라면 바겔리나라고 말합니다. 한국식으로 성이 앞에 오는 거죠.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제 소개를 들으면 잠시 멈칫하는 경우가 많고 이내 곧 맞아요 고려인들은 성씨를 원래 앞에 붙이는 게 맞죠? 이렇게 말하면서 고려인들의 문화까지 알고 있는 추세예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학식이 높은 사람들과 만났을 때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요. 아버지는 국영은행의 부총재였고 어머니는 국가교육위원회 고문이었고 할아버지는 알마티 국립대학교의 전 총장이셨거든요. 저희 집엔 늘 중요한 사람들의 명함이 놓여 있었고 집 전화는 거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다시피 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늘 어딘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고려인이라는 말이 항상 제 앞을 따라다녔기 때문이에요. 특히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그걸 더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입학한 고등학교는 높은 성적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학교였는데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고려인이라는 타이틀이 붙었고 당연히 공부를 잘하겠지. 주변 친구들은 서로를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였는데 저를 견제하는 듯한 느낌까지. 너 혹시 고려인이야?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은 아니지? 그 말 속에 제발 고려인 말고 다른 일본이나 중국인이길 바라는 은근한 마음에서 질문한 내용이었을 거예요. 물론 고려인이라서 이점도 있었어요. 저와 같이 공부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었으니까요. 늘 적만 있을 순 없잖아요. 이렇게 적이 생긴다면 아군도 생기는 법이죠. 이런 분위기였으니 고려인이라는 의미를 뜻하는 한국식 성씨. 그 성씨 하나만으로 마치 출세가 보장된 사람처럼 바라보는 분위기. 학교 선생님들도 기대가 높았어요.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한국인 피가 들어갔다고? 그럼 똑똑하겠네. 고려인들은 왜 다 잘 나가? 아무데나 꽂아놔도 장관 되잖아. 그 말이 귀에 익숙해질수록 제 안에 혼란도 깊어졌습니다. 그건 정말 운명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모르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고려인을 그렇게 특권 계급처럼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정작 그 고려인 당사자인 나는 왜 그 정체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걸까요? 사실 저희 가족은 그 어떤 정치적 특권도 이념적 계보도 없어요. 할아버지는 강제 이주 2세대로 벌판이 천막에서 초등학교를 다니셨고 책 대신 돌멩이를 쥐며 산수를 익히셨죠. 아버지는 지방도시 교사로 시작해 통계국 연구원에서 밤을 새워 논문을 썼고 그게 인정받아 지금 자리에 오른 겁니다. 어머니는 5번이나 떨어졌던 교육개혁자문 공모직에도 마지막으로 붙으셨고요. 그러니까 고려인이라고 쉽게 되는 건 없다는 거죠. 엄청나게 피나는 노력이 필요했어요. 과거에는 차별 어린 시선도 있었으니 다른 카자흐스탄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그런데도 세상은 말해요. 그건 그냥 한국인이라서 그런 거야. 고려인은 DNA가 다르다니까. 놀랍게도 그 말에 완전히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한 번도 포기하거나 게으른 고려인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결코 중간을 허용하지 않는 민족이랄까요. 그래서 저는 늘 복잡한 질문과 함께 자랐습니다. 내가 잘나서 잘 된 걸까? 아니면 고려인이어서 잘 된 걸까? 숫자는 작지만 그림자는 길었다. 우리는 조용히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었다. 이게 요즘 고려인들이 스스로를 표현하는 카자흐스탄 사회의 생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카자흐스탄은 겉으로 보기엔 모든 민족이 평등하게 공존하는 나라처럼 보입니다. 이 나라에는 130개 이상의 민족이 존재하죠. 러시아계, 우즈베크계, 위구르계, 타타르계, 독일계, 유대인,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 고려인. 공식 통계로는 전체 인구의 0.5%, 그러니까 겨우 10만 명 남짓이 전부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소수민족이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0.5%가 이 나라의 20에서 30%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 말을 꺼내는 걸 조심스러워해요. 괜한 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고 다문화 사회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대통령직 속 경제위원회의 3분의 1, 국가전략센터의 고문단 중 절반, 국영기업 CEO, 병원 원장, 에너지 장관, 정보기술부 실무라인까지 우리는 어디에나 있었고 그 누구보다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그렇게 고려인이 많아? 대체 이유가 뭐야? 누군가는 음모론을 말하고
누군가는 과거의 연줄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건 어떤 음모도 제도도 아닌 유전자 수준에서 새겨진 생존 전략이라는 거려. 고려인은 이 땅에서 오래된 전통도 정치적 기반도 없었죠. 오히려 역사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1937년 강제이주 이후 모든 걸 잃은 채 빈손으로 시작했죠. 땅도 없고 돈도 없고 언어도 다르고 심지어 교육조차 제한됐던 시절. 그런데도 우리는 살아남았고 살아남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버티기 위해 우리는 무조건 더 잘해야 했어요. 남들보다 정확해야 했고 빠르고 실수 없어야 했고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반드시 결과를 보여줘야 했죠. 이게 반복되면서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자 고려인은 하나의 시스템이자 공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우리 피 속에 담긴 모습이라는 걸 한국에 다녀오면서 알게 되었어요. 더 확신하게 된 거였죠. 낯선 곳인데 낯설지 않았던 곳으로 기억합니다. 처음으로 뿌리인 조국과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2년 전 NGO 소속 경제 분석가로서 저는 세종시에서 열리는 국제 공공데이터 포럼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중앙아시아 대표로 선발되었지만 실은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그 애는 고려인이잖아. 무의식에 새겨진 그 말은 늘 저를 따라다녔고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고려인이라고 한국어를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조금 할 줄도 알았고 어찌되었던지 한국에 가는데 다른 카자흐스탄 사람보다 제가 제격은 맞았으니까요. 고려인이라 질투하는 시선, 이제는 그다지 신경이 쓰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마음속이 복잡했어요. 그 나라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조국이었으니까요.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넘어온 게 거의 100년이 다 되었으니 제가 한국을 낯설게 생각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르죠. 가족 중 누구도 한국을 다녀온 사람이 없었고 저 역시 그 문화에 정통하다고 말할 자신이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비행기 창문 밖으로 대한민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진동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떨림이었어요. 긴장이라고 하기엔 너무 편안했고 두려움이라고 하기엔 무섭지 않았으며 어린 시절 선물 포장을 뜯기 전 설렘과 비슷하다고 말하기엔 그것보단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 같은 그런 기분. 이건 고려인들이 한국에 처음 가게 되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고려인들의 감정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겠군요. 그리고 제가 처음 본 한국은 그야말로 웅장함의 대명사처럼 엄청난 곳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한국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웅장한 풍경을 보는 게 낯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고려인들과 똑같은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 이 대한민국은 저에게 그야말로 감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저기 보이는 도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가진 생각, 모든 것이 궁금했고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고려인으로서 한국에 어떤 이유로든지 와보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일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도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했기에 감탄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집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세종시는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도시였습니다. 도로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고 건물은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미적으로 아름답게 설계되어 있었죠.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 교차로를 건너는 직장인들, 다소 무표정의 공무원들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 깊이 몰입해 있었고 이 도시 전체가 정확하게 설계된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장면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모습은 어린 시절 저희 집에서 봐왔던 모든 장면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러시아어 신문과 카자흐스탄 중앙일보를 나란히 펼쳐놓고 손글씨로 경제 분석 차트를 만들었고 어머니는 회의록을 인쇄해서 다시 손으로 필사하며 기억은 손끝에서 나온다고 말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산안을 계산기에 두드리며 늘 똑같은 말을 반복하셨죠. 기록되지 않은 일은 존재하지 않는 거란다. 그땐 그게 너무 유난스럽고 너무 고집스러운 방식이라고 여겼는데 한국에서는 왠지 모르게 그런 분위기가 그저 당연한 일처럼 굴러가고 있었어요. 뭐 하나 빈틈없어 보이고 작은 오류도 허락하지 않는 듯한 완벽한 모습 말이죠. 그리고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일하는 동안 내가 한국에 왔다는 걸 잊을 만큼 다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일을 했어요. 바쁜 회의를 하고 상대방의 연설을 듣고 건네받은 자료를 검토하며 체크하는 일, 그리고 제가 준비한 발표도 해야 하는 일, 모두가 마무리되고 있었어요. 회의 첫날 모든 일정이 끝나고 만찬자리에서 한 명의 인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은 서울대 출신의 공공정책 전문가였죠. 그는 제 소개서와 발표 자료를 훑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엘리나님, 혹시 고려인이신가요?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역시 구조와 흐름이 굉장히 단정하면서도 논리적이셨어요. 고려인은 그런 부분이 DNA에 각인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인들보다 고려인들이 더 똑똑하다던데요? 물론 제 기분이 좋으라고 하는 말이겠지만 한국인들 입에서 우리가 한민족 아니겠냐는 말처럼 들렸어요. 실제 그런 의도로 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말은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조금은 낯간지러운 칭찬 말고 논리적 구조가 유전된다는 말은 생소하면서도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괜히 기분이 좋더군요. 그제서야 다시 한번 내가 한국에 와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처음으로 핸드폰으로 태극기 사진을 찾아 저장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왜 저장했는지는 말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이미지 속에 지금껏 제가 막연히 쫓고 있던 정체성의 윤곽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았죠. 그리고 한국에서의 첫날 밤, 말도 안 되게 편안하게 숙면을 취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바쁜 일정을 소화해서였을 수도 있는데 단순히 바쁘다 말고 편안함이라는 느낌이 공존했다고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다음 날 저는 또 부지런히 몸을 움직였어요. 포럼 둘째 날 한국의 데이터 기반 행정 시스템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도시계획, 교통체계, 응급 시스템, 공공교육, 그 모든 시스템이 정확성과 효율성, 그리고 책임을 바탕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보며 저는 크게 놀랐어요. 카자흐스탄에서 우리 가족은 좀 유별났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고려인들은 좀 유별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무엇이든 꼼꼼하게 하려고 하고 뭘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고민하고 프로세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고려인들 사이에선 이상할 게 없지만 카자흐스탄 출신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 구조를 보니까 카자흐스탄에서 조금은 이질적이라고 느껴졌던 고려인들의 그러한 정신은 제가 평생 지켜보며 자라왔던 고려인 가정의 방식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는 거죠.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출세했다고 불리는 이유는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도 운이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조국을 떠나면서도 조국의 방식으로 살아남기를 선택했던 민족의 습관, 그 습관이 수십 년간 체화된 끝에 하나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중적 감정을 품게 되었어요. 나는 고려인이니까 잘하는 거야. 이런 마음과 동시에 나는 고려인이니까 더 잘해야 해.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은 오직 나의 뿌리, 낯설고도 낯설지 않았던 나라, 한국에서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도 고려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의 물꼬를 트는 일은 더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일정이 막바지에 접어들던 어느 날, 저는 한 지방 정부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행정 시스템 브리핑에 초청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공무원들은 당당하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자신들의 일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들의 태도는 마치 그 일이 자신만의 사명인양 보여졌고 듣는 사람에게 믿음과 신뢰를 동시에 안겨줬습니다. 끝나고 주최 측 간담회에서 자리를 함께한 한 젊은 한국인 팀장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엘리나 박사님, 아까 발표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고려인이시죠? 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대단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정말 대단하세요. 고려인은 항상 정확하고 책임감 강하고 조직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죠. 솔직히 저희 내부에서도 고려인과 일하면 안심된다는 말 진짜 자주 나와요. 처음엔 기분이 좋았어요. 내 정체성이 누군가에게 믿을 수 있는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는 것, 그건 분명 긍정적인 평가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저에게 충격을 주는 문제도 있었어요. 한국 내 일정을 소화하던 중 누군가의 질문을 받았어요. 혹시 고려인들의 역사나 정착 과정에 대해 어디서 강의하시거나 자료를 만드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있다면 저희 기관에 강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머뭇거리며 아니요, 그런 걸 해본 적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조금 놀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런 자료는 항상 고려인분들이 잘 알고 계시길래 죄송해요. 그 순간 무언가 안에서 덜컥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고려인인데 나는 정작 고려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렇게 누군가 앞에서 자세히 설명할 정도로 잘 아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고려인의 역사는 100년이 안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한국인이라는 역사를 따라왔지만 수천 년 전 역사까지 기록하고 알고 있는 게 한국인들의 기본 소양인데 100년 남짓한 고려인의 역사를 제가 잘 모르는 걸 그제서야 깨닫고 조금 놀란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느낀 것과 놀란 것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볼 만한 경험들을 한 뒤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온 뒤 저는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여운이 남았죠. 업무는 여전히 바빴고 회의와 출장 보고서 작성, 다음 과제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었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퇴근 후에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1시간. 퇴근하고 돌아오면 샤워도 미루고 책상에 앉아 고려인 역사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다큐멘터리였고 점점 논문으로
학술서적으로 그리고 고려인 후손들이 쓴 회고록으로 넓어졌죠. 읽으면 읽을수록 제 심장은 조용히 그러나 세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랍도록 구체적이고 치열하게 살아낸 흔적들이 지금 제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에서 그것도 제 선조들의 손으로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1920에서 30년대 강제 이주 당시 카자흐스탄으로 끌려온 한민족들은 도착하자마자 조직을 만들어 공동 노동과 공동 분배를 실행했고 글자를 잃지 않기 위해 밤에는 자녀들에게 몰래 한글을 가르쳤으며 의사, 교사, 행정가를 스스로 길러내기 위해 가족 단위로 교육 체계를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한 국가의 근간이 될 만한 시스템을 공동체 수준에서 자생적으로 만든 일이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그 방식이 한국의 현재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정확하게, 책임있게, 절대 미루지 않고 공동체의 수치를 내 일처럼 받아들이며 사적인 감정보다 전체 시스템을 먼저 고려하며 움직이는 정신. 그건 그냥 고려인 가정의 방식인 줄만 알았던 것들이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게 한국인의 민족적 기질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어요.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들이 조용히 권력의 중심을 장악하게 된 이유, 그건 정치적 전략이나 경제적 스폰서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 민족이 가진 유전적 기질이 중앙아시아라는 거친 환경에서 더욱 집약되고 강화됐기 때문이었죠. 원래부터 정확하고 부지런하고 끝을 보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질적이고 낯선 땅에서 더더욱 악착같이 살아야 했고 그 결과 그 기질이 시스템의 수준까지 발전한 것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한국 출장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어요. 저는 그저 외국의 컨퍼런스에 참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의 정신적 DNA가 어디서 왔는지를 되짚는 여정이었고 단 0.5%의 민족이 어떻게 한 나라의 중심을 움직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답변을 확인한 시간이었어요. 어쩌면 한국에선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특성들, 정확함, 성실함, 공동체 의식, 그것이 고려인에게는 살아남기 위한 생존 방식으로 더욱 치열하게 계승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떠났지만 한국인의 방식은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오히려 그 방식은 낯선 땅에서 더 날카롭게 갈려졌고 더 강인하게, 더 뚜렷하게 한민족의 특성을 드러낸 결과물이 바로 고려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0.5%의 숫자만으로도 한 나라의 방향을 바꾸는 민족이 되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정밀한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려인이라서 부담스럽다고 느끼지 않아요. 이제는 그 이름을 말할 때 등 뒤에 내가 살아온 조상의 시간과 정신이 함께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건 결코 가벼운 상징이 아니에요. 실존했고 실천했고 지금도 증명 중인 문화의 집합체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고려인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에서 더 깊이, 더 넓게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조직의 가장 정밀한 회로를 설계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타고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선동하기보다 스스로 증명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세상의 목소리를 지르기보다 작은 정확함으로 사회를 설득할 줄 아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건 단순한 민족적 성격이 아니라 이제는 시스템이 된 정신이고 기억으로 각인된 철학이며 시대가 필요로 하는 가치입니다. 고려인이라는 자부심 아래 이렇게 후대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하나 남겨본다는 의미로 제 이야기를 글로 남겨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